오늘은 센티멘탈 밸류를 토론하려고 합니다. 음, 이 요아킨 감독의 센티멘탈 밸류의 그 영화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목입니다. 센티멘탈 밸류.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생각하는 게 이 영화의 거의 이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 그래서 센티멘탈이 뭔가 사전부터 우선 그러니까 이 관련 기사 등의 센티멘탈에 관한 토론 이야기 언급이 굉장히 많은데 사전을 먼저 보겠습니다. 센티멘탈 영어 사전으로 보면 정서적인 감상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she kept the letters for sentimental reasons. 그러니까 감상적인 이유로 편지들을 간직했다. 그런 문장 예문이 있는데 감상적인 이란 단어는 뭐하고 다르냐면 이모셔널 감정적인이라고 다르죠. 그죠? 감상적인 이유는 감정적인 것 중에서도 자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이 사적으로, 뭐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뜻은 지나치게 감상적인. 그래서 이 예문이 또 사전에 있는데, unashamedly sentimental성, 뻔뻔스러울 정도로 감상적인 노래. 그러니까 안 좋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할 때 감상적인 그러잖아요. 그 한자 말도 어떻게 되냐면 감은 감정할 때 감자인데 상은요 상처할 때 상자예요. 그 감정인데 상처가 되는 감정이죠. 그지? 음, 뭔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해설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명사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쉽게 기뻐하는 것. 관형사로는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 쉽게 기뻐하는.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감정이 있는데 슬픈 게 너무 지나치다. 기쁜 건 너무 쉽다. 줏대가 없다. 뭐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센치멘탈 밸류라는 제목의 센치멘탈이 문제적이에요. 음, 그게 문제적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화에서. 그리고 밸류는 가치잖아요. 근데 문제적인 가치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음, 그래서 그거를 이게 얼마나 문제적이고 얼마나 괜찮은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는 과정이 이 노아킨 감독의 요아킨 감독의 요아킨 트리에 감독의 그 센치멘탈 밸류를 읽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우선, 어,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그 제목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또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이제, 어, 센티멘탈 하면 사실 좀 감상적인,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고 그 메인 주인공인 노라의 그 감정을 보면 사실 부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는다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도 그 노라의 그 불안정한 그 상태에 대해서 그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동생도 안절부절 좀 언니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은 다 흔히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게 이 영화가 강조하는 건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어 그 이 영화는 결국 그 세 사람이 아주 다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이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이 가정을 떠났지만 이 딸을 위해서 시나리오를 너를 위해서 쓴 거라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를 또 만들려고 또 찾아와서 딸을 진짜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찾아온 아버지였고, 그리고 딸들도 이제 어, 어, 딸들도 그
언니, 아그네스는 언니 노라에 대한 그런 애정이 아주 많아서 그 언니를 계속 보살펴 주려고 하는 그런 다정한 사람이고, 또 노라도 아그네스를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집안에 막 부모님이 싸움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도 그 동생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본성이 아주 다정한 사람인 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그런 아주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이미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 영화를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거가 이제 어떤 기사에서 이제 다정함에 대한 얘기를 또 감독이 한 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나 인용해 보면, AI 시대의 예술의 의미 묻는 가족 영화 아카데미에 스며들다라는 한겨레 그, 어, 에 김은영 기자가 이제 쓴 기사인데, 이 영화가 칸에서 공개됐을 때 요아킴 트리에르가 기자회견에서 다정함은 새로운 저항 방식이다. 영어로는 Tenderness is the new punk라고 발언한 게 큰 화제가 됐다. 그는 폭력의 시대에 부드러움과 희망의 공간을 찾아야 함을 느낀다며, 당신이 그런 말을 했으니 당신을 무너뜨리겠다가 아니라 내가 오해했나?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다정함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할 정도로 주제의식이 있고, 그리고 그런 다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아까 제목의 부정적인, 센티멘탈의 그런 부정적인 의미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 바로 인용한 그 뒷부분, 네. 바로 그 뒷부분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음, 센티멘탈 밸류는 이러한 철학의 예술적 결정체다. 음, 가족끼리 상처받고 용서하는 이야기는 흔하지만 이처럼 성찰적이고 성숙한 위로를 담은 영화는 만나기 힘들다. 그게 바로 뒤에 있는데요. 네.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이 많은 다정함이라는 말은 그냥 어떤 한 개인 음, 또는 여러 소수의 개인, 여기는 주인공이 세 명, 네 명이죠. 저 대타로 나온 그 배우 있죠. 그 음, 배우도 그 음. 사람도 엄청 다정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보통 다정하면 화신이더라고. 네. 그, 그러니까 그 자기 영화 다 찍다 말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다정함의 그룹, 진짜 세상에서 보기 힘든 음, 그런 다정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네.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 영화가 중요한 거는 다정함의 사례가 아니라 다정함의 사상을 예술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그냥 보통 영화를 찍으면 영화를 우리가 보면 아, 그 참 좋은 이야기였어 그러잖아요. 음, 이 얘기는 좋은 이야기였어가 그걸 넘어선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상이었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좋은 이야기였어. 그럼 내 얘기는 아니어도 되잖아요. 음, 세상 사람 얘기는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음, 어떤 특별한 한 집단 또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그죠? 영웅 이야기. 그는 한 사람이잖아. 그죠? 근대 음, 시대 동안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영화들은 영웅이잖아. 한 명의 음, 영웅, 뭐 히어로. 그죠? 블록버스터 영화들 다 히어로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례의 이야기란 말이죠. 한 사람 또는 소수 집단의 이야기란 말이죠. 예외적인 소수 집단. 근데 이 영화는 거꾸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이 영화는 예외적인 소수 집단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영화 우리가 이야기로 보니까 영화 서사로 보니까 그렇지만 이회적인 소수 집단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데 이 영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상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준다는 거죠. 미래의 갈 길을. 그게 내 생각에는 이거를 이해하면 이 영화의 감동이 클 거예요. 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걸 이해 못하면 뭐 그런 이야기들한테 내가 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음. 연설이 될까 봐 그만해야 되겠는데, 한마디 더 하면, 그, 그 긍정적 어조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은지 위원이,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음. 지금 시대에 문학이나 예술은 어조에 집중해야 돼요. 말투, 어조. 음.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조금 전에 센티멘탈이 부정적인 어조로 쓰인다고 내가 사전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음. 그건 일종의 밑밥이었어요. 그게 거꾸로 긍정적인 어조로 바뀌었다는 것. 음. 응? 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톤을 바꾸는 것. 이게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예술이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음. 그리고 그 톤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사상을 보여준 거예요. 음. 센티멘탈이라는 단어의 뜻, 사전에 있는 단어의 뜻 있죠? 음. 그 뜻을 뒤집은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혁명적이냐고요. 맞아. 사전의 정의, 센티멘탈, 감상적, 그지? 음. 한자로 말하면 감상은 상은 상처잖아요. 음. 그 감정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지? 음. 그게 센티멘탈의 사전적 뜻이란 말이죠. 음. 근데 이 영화는 바로 그 단어를 동시에 동원을 했으면서도 정반대. 그지? 음. 상처를 어떻게 해요? 치유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물기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감상적이라는 단어를 부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음음음. 완전히 사전의 뜻을 뒤집어 엎은 그런 영화다. 맞아. 그 해설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응? 음.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성과를 얻어낸 아주 중요한 이 시대의 영화다라고 음.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음. 그래서 음 그렇게 이 그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특히 또 좋았던 점은 어 이게 그냥 줄거리만 파악했을 때는 한 가족 사이의 그 트라우마를 파헤치는 과정 뭐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보통 그런 트라우마 관련된 이야기를 다뤘을 때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사례의 그 이야기로 나오고 그리고 그거에 '이 트라우마가 왜 생겼나.' 뭐 이런 인과관계를 따지는 그런 내용이 기존까지 많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 구조인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인과관계를 파헤치려는 노력은 거의 묻어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아버지가 가족을 떠났어야 했는지 뭐 어머니가 얼마나 아팠는지 뭐 어떻게 그 자녀들한테 그 피해가 갔는지 이런 거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거의 문제를 막 회피했다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이제 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그 그러니까 이 어떤 사소한 하나의 요소의 그 문제의 원인을 갖다가 어 그러니까 명명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려고 한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이제 이 영화에서는 특히 어 나레이션의 존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레이션이 여러 번 등장하면서 특히 어떤 이 나레이션에 대해서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나레이션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집이 그 나레이션의 주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석이 또 갈리긴 하는데, 그런 그것도 그렇게 해석이 갈리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그런 접근법인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 어 그 나레이션이 이런 그 있음으로써 이야기를 단순하게 취급하지 않는 그런 그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어 이게 그 할머니 세대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엄마의,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어린 시절 자기들 노라와 아그네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사가 중첩되고 있는데, 그거를 그런 복잡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주인공의 한 명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복잡한 이야기 구조를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좀 소설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좀 더 이제 이게 단순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좀 더 이게 그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좀 더 한 발짝 멀리서 이거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한 발짝 멀리서 바라본다는 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그거를 보는 데 있어서 그 나레이션이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얘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요. 한 네. 발짝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그 한 발짝 멀리서 바라보는 그거는 그 촬영 기법으로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촬영 기법으로 그 얘기를 요새 신문 기사에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촬영 기법으로 버티는 거죠. 안으로 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면 줌인할 수도 있고 그죠? 음음음. 클로즈업 할 수도 있는데 음. 카메라가 악착같이 잡는 그런 맞아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 기베 그저 제작자였던 사람하고 이 아버지하고 둘이 대화할 때 음. 그 사람이 제작을 못 하겠다는 거잖아. 돈이 없어서. 음. 거절하는 장면이에요. 또 촬영하는 사람하고 갔더니 또 촬영은 그 사람은 또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촬영이야? 음. 의도를 보이는데도 못 하잖아요. 그럼 그런 그 극적인 장면이죠. 한 세대가 저물어 없어져 가는, 맞아.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오는, 이건 뭘 뜻하냐면 이 아버지도 죽기 직전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음. 지금 이 아버지의 마지막, 구스타프의 마지막, 말하자면 그 마지막 노력, 마지막 노래, 음. 그게 이제 딸을 위한, 그지? 딸의 생명, 딸의 그 자살 충동을 없애기 위한 그런 마지막 노력. 요 영화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뻔하다고요. 네. 아버지는 없어요, 더 이상. 맞아요. 그 아버지가 없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집을 둘째 아그네스한테 줬죠. 음. 그래서 왜 아그네스가 그 집이 막 다 수리되잖아요. 깨끗한 집으로 색깔까지 다 바꾸죠. 그건 무슨 소리냐면 아버지가 이미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이미 물려줬다는 소리는 이미 그 세대가 끝났다는 소리잖아요. 음. 그 집은 아버지가 얼마나 집착했냐면 이 영화를 그 집에서 찍으려고까지 했었잖아요. 음. 그 집에 이 영화를 찍으려고까지 했던 그 집인데 그 집을 완전히 아그네스한테 물려줘 버려요. 그리고 영화는 세트장에서 찍죠, 나중에. 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게 그 아버지가 세상을 포기한다기보다는 세상을 벗어나는, 그죠? 음. 침착하게 세상을 떠나는 음.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카메라도 그렇게 보이고 그게 그런 장면이 있단 말이죠. 음. 왜 그랬을까? 그 아버지 구스타프의 그 감독의 입장에서 볼 때 왜 그랬을까? 그런 얘기를 또 조금 전에 설명을 참 잘했어요. 음. 맨 처음에 한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인데 문제를 회피하는 듯하지만 언급을 안 하죠. 음. 문제 요소를 언급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자기 엄마인 카린, 엄마가 카린이 그 자살하잖아요. 네. 할머니가 자살하고 엄마가 자살하죠.
저거 하다고 저 뭐야 나치한테 잡혀가고 음, 고문당한 다음에 고문당했을 때 고문당 가가면 누군가 밀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지? 자기 맞아. 살라고. 그러니까 살아남았겠죠.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그지? 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컸을 거 아니에요.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지? 생각해 보세요. 밀고 자기는 저항운동했는데 그다음 밀고 해서 나왔어. 자세히 거기 안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지? 음, 그런데 아그네스가 거기 가서 그 조사 사무실 저기 가서 자료 말하자면 자료원, 국가, 자료원이죠. 그게 국가자료원 같은 데서 가서 하는 거죠. 그죠? 나치 엄마 시스템화에 잘 돼 있죠. 그런 데 가서 할 때 그게 그냥 장면 보여주고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네, 내용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 내용 자체가 또 하나의 영화가 될 만큼 큰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할 수가 없는 건 너무 복잡해서. 음, 문제의 원인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사소하지 않다는 거죠. 음, 아주 복잡하다는 거예요. 음, 전체적인 거고. 음, 그래서 그 지금 이은지 의원이 아까 얘기한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려고 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무슨 문제든지 간에 요새 그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데 너무 단순한 사고방식이죠. 음, 이유가 한 줄로 쓰여져요. 핵 어쩌고. 핵과 독재 끝이에요. 그지? 이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그렇게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단순한 방식으로 그게 해결될 것보다는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문제를 더 크게 키워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런 단순한 사고방식 음,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 세상을 점점 더 엉망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요 내가 어디서 봤냐면 김경욱이라는 분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센치멘탈 밸류 나를 살리기 위한 영화라는 평론에서 마지막에 PS 음, 글이 끝난 다음에 쓴 글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글인데 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중요성 자기가 생각한 느낌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그거를 쭉. PS 글을 마치기 전에 구스타프 가족의 비극을 다시 환기해보자. 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사건의 발단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쁜 시대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칼인이 나치에게 끔찍한 수단을 당하지 않았다면 여러 세대에 걸친 그 가족의 고통은 없을 수도 있다. 여기서 한편으로 그 수많은 트라우마를 양산한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떠올리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파시스트의 영향력과 파시즘이 확대되는 작금의 현상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된다. 요아킴 트리에가 노라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굳이 그 발단을 나치에 의한 만행과 역사적 트라우마를 설정한 이유는 어쩌면 현재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문제적 현상에 대한 경각심에서 비롯된 건 아닌가 싶다. 가 아니라 바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질문을 한다면 이게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문제라는 거죠. 맞아. 응? 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게 본 거는 근대 자체 지금 얘기한 그 김경욱 평론가가 말한 교수가 말한 얘기들은 근대 사회의 근본에 깔려 있는 내가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란 전쟁을 얘기한 이유도 있어요. 응? 근대 국가가 하는 짓이라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칼인을 만들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이란에. 음, 응? 이란만 그렇게 해서 미군들도 다 죽고 그럴 거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음, 이슬람이라면 치를 떠는 왜냐면 이슬람 전쟁하다 죽었으니까. 음, 사실은 자기네들 공격하다 죽은 건데 이란도 초등학교 폭격해서 130명이 죽었대죠. 집중 음, 폭격해서 뭐 호메인에 그 사람을 공격하지 총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초등학교까지 완전 폭파시켜 버린 거죠. 그럼 초등학교 130명의 부모들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트라우마가 음, 어디로 가겠냐고. 이런 영화가 또 몇 세대에 걸쳐 만들어지겠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다정함을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음, 이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지? 음,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라는 엄청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영화예요. 음.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시대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서사가 중첩하고 복잡하고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음. 아카데미상의 주인공 저 수상 후보로 여러 명이 올라갔다면서요? 한 명이 음. 아니래요. 그렇죠. 누가 주인공이야? 그지? 다 주인공이란 말이죠. 네 명이. 그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지? 왜냐하면 이 영화의 스토리, 이 영화의 내용은 어떤 한 개인의 서사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서사란 말이죠. 근대라는 시대, 근대라는 시대 유산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 나치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그 김경우 그 교수가 본 것처럼 한국 사회도 있고, 그지? 맞아. 이게 맞네, 그지? 그 내 얘기처럼 지금 미국 당장 오늘 아침 벌어진 어제 벌어진 이란 공격, 그지? 음. 에서도 벌어진 똑같은 일이잖아. 아직도 음. 계속되고 있는 일에 대한 해결책을 그 요아킴 트리에 감독이 하려고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도 이 영화는 액자 형식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음. 액자 형식.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는데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보는데 그게 예를 들면 구스타프라는 그 영화 감독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음. 한 사람 주인공이죠. 또 그 노라라는 영국 배우 맨 처음에 걔는 맨 처음에 등장하죠. 영국 배우가 막그저 무대공포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쭉 올라가 보면 그죠? 음. 목매다는 건 무대 아니에요? 음. 그지? 그런 후유증이 있는 거잖아. 아그네스는 없어요? 아그네스도 있죠, 그지? 배우는 없어요.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배우도 레이첼. 마찬가지죠. 응? 레이첼. 레이첼. 그래. 레이첼도 자기가 여기는 거기는 안 나왔어요.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상업 영화를 그렇게 유명한 배우인데, 그지? 음. 원래 유명한 배우죠. 출연한 배우 자체가 유명한 배우예요. 근데 그 배우가 왜 그런 독립 영화에 와서 찍냐고. 맞아. 자본주의라는 것이 뭐 알게 모르게 자기한테 그 트라우마를 받게끔 작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음. 설명을 안 했지만.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배역을 포기까지 하잖아요. 음. 그런 다들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액자로, 그죠? 그리고 음. 그걸 들여다보는 전체 큰 액자가 있단 말이죠. 음. 그 액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되니까 집을 의인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김경욱 평론가의 글을 하나 더 인용을 해보면 영화의 내레이션을 통해 집은 의인화된다. 그리고 그 영화 내레이션을 말해요. 쭉 읽어줘요. 노라는 집이 아주 느린 속도로 가라앉으며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집이 소음보다 더 싫어한 건 침묵이었다. 아버지가 떠난 지 집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 부모가 만든 소음은 사라졌지만 집은 아버지가 만든 소리를 그리워했다. 이거는 소음이 소리, 그지? 아버지 싸우는 얘기죠. 그죠? 부부 싸움하는 큰 소리 있는 거 한 번 남았지만 그거 계속 있었겠죠. 음. 근데 그걸 소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음. 뭐가 있어요? 이 액자라는 게요, 공간적인 액자만 아니라 시간적인 액자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린 딸이 둘이 문 앞에서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 듣던 그지? 음. 그 소음이고 싸우는 소리였단 말이죠.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자가 무대 공포증에 걸린 만큼 괴로워진, 그지? 심적으로 괴로워진 거는 그게 소음이 소리가 된 아버지의 소리가 음. 된 그런 시간 경과가 있는 거예요. 음. 공간적으로도 액자가 있지만 시간적으로도 액자가 있어요. 음. 액자가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딱 비어서 있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그 액자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 음. 그래서 아마 이은지 의원이 소설 같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되면 소설 같죠, 그지? 네. 그런 식의 중첩적 과정이 다 있으면은. 음. 음. 어. 어. 이제
그런 게 이제 음 어 그래서 이 뭐지? 어 그런 음 어 이제 어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제 있었던 일을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 아유 그 음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문제가 이제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제목에서 나오는 그 sentimental value라는 게 한 개인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 전부에게 해당하는 거일지 모른다, 이런 그 사상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영화에 더 그 이런 구체적으로 자기한테 어떤 가족이 뭐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든가, 뭐 누가 뭐 고문을 당한 그런 역사가 있다든가, 이런 트라우마가 본인에게 없더라도 배우 레이첼 같은 그런 그 그냥 남이 봤을 때 평범하게 잘 살아오고, 심지어 그렇게 유명세까지 얻어서 얼굴이 알려진 유명 배우가 되었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이 그냥 아주 보편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제하고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이 영화에서 그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씬도 되게 결정적인 또 씬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아그네스랑 노라랑 구스타프의 얼굴이 세 개가 겹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어둠 속에서 새 얼굴이 돌아가면서 촬영되는 그 장면이 정말 상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얼굴 속에서 당신의 얼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너무 멋있는 장면이어서, '아 저 얼굴에 내 얼굴이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이 영화가 질문하는 건 당장 나의 질문이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해 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그게 너무 어 감동적이었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했어요. 멋진 얘기인데 네. 이 센치멘탈 밸류의 센치멘탈이라는 단어하고 뒤에 밸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음. 밸류는 가치예요. 음. 지금 무슨 소리냐면 가치관이에요. 음. 그러니까 센치멘탈이라는 단어는 보통 쓰는 단어지만 센치멘탈 밸류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음. 그지? 음. 물론 틀린 단어는 아닌데 영화 제목으로 빵 하고 말할 수가 없는, 좀, 그지? 왜 그러냐면 센치멘탈은 센치멘탈이라는 단어는요. 매일경제 김윤태 기자의 예술로 쓴 아픈 가족사, 마침내 상처를 직면한 여인들에서 센티멘탈 밸류의 그 용어를 설명했는데, 원제는 어, 노르웨이어 아펙션스 베르디로 라틴어 아펙티오 감정성 상태와 베르디 가치의 어원을 둔다. 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애착 때문에 생겨난 가치를 뜻한다고 한다. 어, 가족이 4대째 살아온 집이나 엄마가 쓰던 꽃병은 시장 가격은 낮더라도 구성원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애착이 대상이다. 또 가족이 겪은 상처를 예술화하려는 구스타프 역시 가족사라는 사실을 넘어 정서적인 가치를 붙들고자 한다. 그죠?
음. 또 하나 더 해보면 센티멘탈 밸류 그 얘기가 또 있는데 한국경제 이동윤 영화평론가 영화 센티멘탈 밸류 요아킴 트리에 감독이 전하는 위로의 찬가에 영어 표현으로 센티멘탈 밸류 정서적 가치는 실용 가치와 무관하게 개인적 정서가 담긴 소중한 가치를 뜻한다. 부모의 유품, 예인이 준 선물 또는 선물처럼 정서적 가치는 사물에 담긴다. 모두에게 통용될 수는 없지만 한 개개인에게는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사물에 담긴 그 가치는 개인의 기억을 통해 유지되고 시간을 통해 더욱 가치를 키워나간다. 결국 시간의 흔적이 묻어난 사물 속에서 정서적 가치는 빛을 발하게 된다. 내가 왜 이 두 개를 길게 읽었냐면요. 요거하고 미묘하게 차지가 나는 해설이 하나 있어요. 음. 조금 전에는 센티멘탈 관료가 뭐라고 그랬냐면 개인에게, 그지? 모두에게 통용될 수는 없지만 개인에게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조현나 신의 21 침묵을 이해하는 방식 그 조현나 기자의 센티멘탈 밸류의 뒷부분에 본인은 알고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해요. 영화는 아름다운 집과 배경 속에서 뾰족한 감정과 상황을 맞닥뜨리게 한다. 아주 사적인 감정은 이렇게 이해된다. 개인적이고 구체적일수록 구속에서 관객은 나의 일처럼 공감한다. 음. 지금 뭐가 바뀌는지 아시겠죠? 음. 센티멘탈 밸류 개인적이고 사적이라서 모두에게 통용될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음.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근데 조현나 기자는 알게 모르게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사적인 감정은 이렇게 이해가 된다. 개인적이고 구체적일수록 그 속에서 관객은 나의 일처럼 공감한다. 읽어졌죠? 정의가. 음. 그죠? 그걸 대변하는 사람이 아까 이현지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레이첼이에요. 음. 레이첼은 그냥 배우 난 연기만 해 머리를 노란색으로 물들어고 물들고 이런 사람이잖아. 음. 이걸 영어로 할까요? 스페인어 저 노르웨이어로 할까요? 뭐 이런 그지? 음. 캐릭터 연구에서 개인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음. 근데 그 사람도 공감했다고. 이건 음. 내가 절대로 찍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한 거야. 응? 음. 거기다 찍어놓고. 음. 그 정도로 공감했다고. 그 비싼 돈을 버는 그 시간을 다 포기해서 했는데, 그지? 음. 포기해서 한 시간조차 포기를 해버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런 선언이랑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금 이렇게 두 개, 세 개를 합쳐서, 이걸 다 합쳐보면 무슨 소리가 되냐면요. 센티멘탈 밸류가 근대 시대 동안에는 모두에게 통용될 수 없는 개인에게만 소중한 가치였는지 모르지만 음. 앞으로는 아니다. 음음. 지금 시대는 아니다. 탈근대 시대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레이첼이라는 배우가 자기의 그 커리어를 포기할 정도로 중요한 가치가 돼버렸다. 그 센티멘탈 밸류가 제목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가치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내용이죠. 음. 완전히 뒤집어지는 내용이에요. 음. 음. 그 어 음. 이 그 영화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제 노라가 드디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사를 한번 읽어 보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 그 영화 센티멘탈 밸류를 봐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하퍼스 바자 잡지에서 손한나 기자가 쓴 기사에서 이제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음 어 누가 그러는데 "기도는 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절망을 인정하는 거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는 거죠. 실현당한 채 누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발 전화해 줘. 나를 용서해 줘." 저는 모든 걸 망쳤어요. 그런데 마침 혼자서 울고 있었죠. 그래서 난생 처음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누구에게인진 모르겠지만 소리를 내서 말했어요. 도와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혼자서는 못해요. 나에겐 집이 필요해요. 집이 있어야 해요. 이게 대사인데, 네. 인제 이 대사를 얘기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어 이 대사 안에서도 그 전환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니까 인제 처음에는 이제 절망을 인정하는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 기도가 그런 용도였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절망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마치 울고 있었다고 하는 지점에서부터 반전되더니 난생 처음 기도를 하면서 했던 건 소리내서 말했던 거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달라는 그런 긍정의 메시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이 대사마저도 그 어조가 바뀌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걸 읽으면서 노라가 그 감정 상태가 이걸 읽으면서 바뀌는 그걸 공감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모든 걸 망쳤어요."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도와주세요."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때 그 모든 걸 "도와주세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얘기하고 싶고, 일단은 이제 그 "모든 걸 망쳤어요."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그 한국에서도 이제 그 "이번 생은 망했다."는 그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니까 그 이미 한국 사회에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던 청년들의 그 감정이 아닌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 가지고, 그래서 어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이게 이미 너무 문제가 사회화된 건데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이렇게 꺼내지지 않고 있는 한국 사회였는데, 이렇게 노르웨이에서 영화가 만들어져서 이런 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변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반갑고, 그리고 어 어 '한국 사회는 왜 아직 없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교차 감정이 좀 있었다는. 네. 이은지 의원이 말한 모든 걸 망쳤어 이유의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정말로. 네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인용한 부분 바로 뒷부분 있죠? 그걸 또 읽어볼게요. 물론 이 작품이 정상 가정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건 아니다. 음. 센티멘탈 밸류십이란 절망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정서적 토대 그 자체다. 음. 무슨 소리냐면요. 이때 집은 집이 아니에요. 이때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고. 내레이션하는 집이잖아. 음. 내리션하는 집이 어떻게 그냥 집이냐고. 맞아. 그죠? 음. 그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 그래서 그게 아까 이은지 의원이 생략한 그 뒷부분일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그거는 좀 이따 이은지 의원이 또 한번 얘기를 하기를 바라고, 음. 고전걸 다시 보면 절망에서 어떻게 반전이 있을까? 음. 이게 뭐예요? 절망 끝에 가서 반전하는 것. 음. 절망 끝에 가서 어떻게 발전해서 긍정이 됐을까? 그지? 음.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왜 절망 끝, 근데 이렇게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절망 끝에 가야지만 반전한다는 거죠. 음. 다시 말하면, 응? 절망 끝에 가서 울어야, 기도할 입장이 되어야, 기도할 처지까지 이르러야, 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내야 기도하는, 도와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혼자서는 못해요라고 말할 순간에 이르러야만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죠. 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맞아. 절망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음. 그래서 이은지 의원이 이생망 한국 청년들의 이번 생은 망했다고 말하는 얘기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음. 이번 사건 망했다. 바로 이 절망이잖아. 음. 이 절망의 반응은 되게 중요해요. 이거 처음 말하고 싶어요. 좀 이따 그 뒷부분 좀 이따 얘기할 테지만. 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아그네스예요. 음. 이 절망 끝에서 벗어난 다음에, 예? 절망 끝에서 벗어난 다음에 그 사람들, 노라 같은 사람들, 그지? 음. 노라가 바로 그 절망 끝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죠. 음. 구스타프는 아그네스가 아니라 노라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노라를 공격하는 게 아니야. 음. 노라가 후계자고, 노라가 지도자고, 노라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노라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 음. 절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어조의 변화가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음. 아그네스는 누구냐? 아그네스는요, 그 조연나 아까 기자에 아그네스 얘기가 나와요. 어, 구스타프는 어머니의 죽음을, 노라는 고통스러운 시절을, 아그네스는 언니의 위태로운 순간을 기억한다. 반복되는 데자뷰 속에서 이들은 서로 결국 서로의 슬픔을 이해하는 가족이 되어간다. 왜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는 넌 망가지지 않았니? 라는 노라의 질문에 언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아그네스의 말은 그들이 얼마나 깊이 서로를 붙들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난 이거 내 개인사를 얘기하자면 난 굉장히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아주 심하게 소설로 쓸만한 진짜로 뭐 다 그렇겠죠. 어린 시절을 어려웠겠죠. 근데 그때 내가 그 어린 시절 어렵게 보내면서 내가 맏아들이었는데 내 동생들을 보니까요. 내 동생들은 아니더라고요. 안 겪었더라고. 음. 그래서 이 말을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누군가 앞에서 한 사람이 겪으면 그 가부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 안 겪어요. 그래서요. 그 아그네스에 관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한국경제 아까 이동현 평론가 얘기한 거 있죠? 거기 음. 아그네스 얘기가 길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트라우마의 흔적들로 가득한 집을 오롯이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아그네스가 유일하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집을 정리하는 자도 집을 유산 상속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도 아그네스뿐이다. 그 누구도 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구스타프와 노라와 달리 아그네스는 노라의 보호 아래 어린 시절을 보낸 탓이다. 유년 시절을 보낸 탓이다. 성인이 되어 언니를 돌보는 아그네스의 보호가 결국 노라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다시 구스타프를 변화시킨다. 센티멘탈 밸류는 아그네스를 통해서 잃었던 집을 새롭게 지어가는 과정을 그린다. 집은 누구냐면 아그네스예요. 음. 이 아그네스가 왜 집이어야 되냐면 이게 미래예요. 이 영화는 굉장히 희망차게 느껴진 이유가 아그네스 때문이에요. 음. 아그네스가 바로 미래 세대예요. 이생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노라처럼 인형의 집에 이제 주인공 이름이 노라죠. 노르웨이 그 유명한 노라처럼 집을 뛰쳐나오잖아요. 그지? 입센의 그 입세네. 그죠? 입세네. 그 인형의 집에. 음. 노르웨이 그 사람 노르웨이 대표 작가잖아요. 음. 거기 이거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 음. 노르웨이 감독이잖아. 음. 노라 그래 이름을 붙인 거예요. 노라. 뛰쳐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죠? 음. 그렇지만 그걸 벗어난 거죠. 음. 멸망에서 이생망은 망했다고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끝나버리지 않아요. 왜 끝나버리지 않느냐? 아그네스가 있어서. 음. 영화 포스터에 둘이 끌어안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음음. 아그네스가 있어서, 음. 센치멘탈 밸류가 있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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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그 부분에 살짝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이제 어 반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생도 그러니까 그 언니가 겪은 그 이 문제를 똑같이 피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그 노라라는 그 보호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린 걸까?'라고 오히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언니가 그 정도로 그 언니가 겪은 그런 절망의 문제를 동생이 피할 수 있다면은 그 정도로 언니가 강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면 그럼 언니도 그렇게 절망을 안 겪었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어 뭔가 그러니까 어 사실은 그래서 어 동생이 그러니까 좀 그 사실 제가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왜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세대처럼 그려져야 하는 거지. 약간 오히려 동생이 역사학자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학자라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구원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음 그러니까 그 아까 교수님이 "어떤 집이 필요한 건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레이션으로 대표되는 이 집이라는 게 뭔가. 근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집은 어 사실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이 그런 결국 영적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 그리고 근데 그 얘기, 동생 얘기부터 하나 내가 네. 더 붙일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내 개인사를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내 개인사를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음. 근데 왜냐하면 내 개인사가 아니었으면 나도 오해할 뻔했어요. 어. 그죠? 아그네스는 이상하게 안경 똑같이 왜 둘이 똑같이 겪었는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왜 아그네스는 상처를 크게 안 받고 그지? 정상적으로 그죠? 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사실 세상에 없는 존재 같았어요 뭔가. 그러니까 세상에 왜 피해를 하나도 안 받았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죠? 내가 내 개인적으로 그런 개인사가 없었으면 나도 그걸 오해했을 게 틀림없어요. 음. 그래서 이 감독, 요아킴 트리에 감독에 대해서 아주 내가 놀랍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음. 이걸 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동생 그걸 보면서. 본인도 그런 경험이,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도 있죠. 그런 게 조금. 자기 개인사에 있잖아요. 네네. 개인사에도.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고, 이건 너무 용감한 건데,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런데 이걸 이제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그래서 한마디 더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뭐냐면, 조셉 콘라드의 서구인의 눈으로라는, 시크릿 에이전트, 비밀 첩보원이라는 어.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나는 어떻게 봤냐면, 가부장, 가부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러니까 아버지, 우린 보통 요새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중요시 여기고 여성의 권리가 복권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약자가 그러니까 맞아요. 여성의 권리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중요시하는 그런 상황인데 음. 나는 뭐 근대주의자들 가부장을 옹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음. 그렇지만 한 가정에서 한 가정이 내가 그래서 아까 지밀첩본 얘기를 했는데 한 가정이요 사적인 가정이 있잖아요. 음. 그 가정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지금 이런 트라우마를 안 겪고 이 음. 트라우마를 겪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엄마가 집안에서 자살하니까 그 스타프는 어떻게 됐겠냐고, 그지? 음. 그죠? 또 그 딸 노라는 아버지가 갑자기 나가버렸으니까, 그죠? 음. 집안도 원래 그랬었는데, 음. 그러니까 그 풍파를 전부 다 그 노라가 다 부닥친 거예요. 음.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엄마가 심리 치료하는데 굴뚝을 통해서 듣는 장면이 있잖아요. 음. 심리 치료하는데 온 사람들 얘기는 전부 뭐야? 트라우마 얘기잖아. 맞아요. 그 트라우마에 공감하고 있었던 거야. 음. 그 트라우마를 노라는 겪어야만 됐던 거예요. 음. 무슨 소리냐면 이 가정이라는 게 유지가 되려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에는. 지금도 음. 마찬가지. 아이가 크는 동안에 누군가 한 사람이 세상의 그 풍파를 막아주지 않으면 아이한테 그 풍파가 직접적으로 와요.
음. 그러면 세상이라는 거는 내 이 말 듣는 사람 다 어른일 테니까 아시잖아요. 음. 술 먹고 토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잖아. 음. 저희는 상상도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음. 그지? 밤중에 길 걸어가면 누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겪어야 되는 세상이잖아. 실질적인. 음. 그죠? 이 세상의 풍파가 성인이 됐으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음. 성인이 되기 전에 어린 시절에는, 그래서 왜 요새 이혼을 많이 하는데, 이혼한 아이들이 있죠, 남는 아이들. 누군가가 한 사람이 풍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애가 정상으로 커요. 음. 어느 정도라도. 응? 그러니까 노라는 그 풍파를 아버지가 하고 엄마가 너무 일하는 거 바빠서 애들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지? 음. 애들끼리 큰 사람 마찬가지죠.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음.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안 나왔어요, 거기. 그죠? 음. 그런데요, 구스타프의 아빠가 엄마랑, 그, 그, 구스타프가 자기 아내랑 결혼했을 때 그 아내가 누구랑 닮았을 것 같으냐면 엄마랑 닮았을 거예요. 남자들은 보통 자기 엄마 비슷한 여자랑 결혼하잖아요. 음. 트라우마 가득 찬 여자죠. 그지? 뭔가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부인이요? 그 부인이요. 음. 장례식이 시작되죠. 그 부인. 음. 그 부인이 그 딸 둘을 카바를 못 해준 거예요. 세상에 음. 풍파를. 뭔가 그런 부인이었어요. 엄마에 대한 설명이 딱 한마디 있죠. 엄마에 대해서 그냥 아버지가 구스타프가 공식적으로 얘기하죠. 음. 맞아. 공식적으로 세 문장으로 얘기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그죠? 교과서에 있는 말을 딱 해버리고 말아요.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음. 누군 사람인데 욕할 수도 없고 그죠? 음. 어쨌든 그런 세상의 풍파가 다 밀려 들어왔던 거예요. 밀려 들어온 거를 저 아그네스는 머리를 흐트리고 학교를 가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언니가 그를 머리를 따준 거죠. 음. 아침마다. 정상적인 겉모습을 하고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직접적으로 꽝꽝 안 부닥칠 수 있었던 거죠. 음. 뒤집어 말하면 노라는 계속 부닥친 거죠. 나가갖고. 음. 야, 너 어저께 입던 옷 또 입고 오니? 이런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고, 그죠? 음. 온갖 소리를 듣고 살았을 거예요. 음. 동생을 챙겨줄 수는 있지만 자기 나이가 차이가 있으니까 음. 자기는 못 챙겨줘서 그 충격을 계속해서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런 충격을 안 받을 수 있었다는 그걸 알게 깨달은 거죠. 아버지가 있었으면 싸우더라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그런 외부의 충격을 안 받았을 거란 말이죠. 맞아. 가부장 제도를 너무 비판만 하는데 가부장 제도가 중요한 가부장 제도가 꼭 남자가 가부장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음음음. 남성 여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음.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족이라는 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곳이라면, 응? 음. 근데 핵가족처럼 아이들이 없다면 상관없죠. 음. 그러면 한 사람은 아이들의 그 외적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격을 막아주는 성체 같은 영어 속담에 있죠. 가족은 성이다. 그지? 음. 집은 성이다. 그 성체 같은 그런 풍파를 막아주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 그 장치가 없었던 거죠. 그지? 음. 없었던 엄마는 할머니는 죽었고, 그죠? 자살해 음. 버렸고, 그 트라우마를 아버지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지? 그래서 음. 트라우마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나치부터 시작됐죠. 음. 그게 나치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음음음. 지독한 경쟁 사회, 그죠? 음. 여차식 하면 국가 간의 의견이 다르면, 응? 폭탄을 수천 발 부어갖고 초등학생이 몇 명씩 죽든지 말든지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음. 그런 세상이잖아요. 음. 그런 세상에 그런 폭탄이 앞에서 막 터지고 있는데 그게 곧 끝날 거야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 세상이 그냥 위에서부터 다 무너지는 거죠.
음. 그럼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냐고. 뭘 목표로 살아야 되냐고.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 맞아. 괜히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이상한 거죠. 음. 지금 이루어진 세상, 불타는 세상 속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기간이 있는 간에 그런 기간이 지나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순간적으로도 생길 수 있는 게 트라우마인데, 그지? 어떻게요? 순간적으로도 생길 수 있는 게 트라우마잖아요. 음. 맞아. 근데 이건 순간이 아니고 계속되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히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그 노라가 그 연극을 그 공연을 그렇게 잘하는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눈이 다 자기한테 쏠리는 상황 앞에 나갔을 때 나가야 됐을 때 음. 그거야말로 트라우마가 재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음. 어린 내가 세상 속에 그냥 가서 내동댕이 쳐서 모든 시선을 다 받고 그지 당했을 때 음. 그 트라우마가 그대로 다시 재발하지 않겠어요? 음. 해석하는 사람들은 기자들은 그렇게 안 말했는데 내 음. 생각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음. 그러니까 그걸 한 사람이라도 막아준다면 괜찮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이 막아준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음. 어린 내가 내 동생들을 다 막았거든요. 음.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그지? 음. 그래서 지금 그 이생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음. 이생망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거기서 더 절망에 빠져서 기도하는 상황이 돼서, 그지? 음음. 새로운 집을 찾아가는 힘을 생겼다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음. 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난 탈근대 시대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음. 각각 개개인의 집에 있는, 그지? 음.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네. 음. 아니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 이 영화 볼 때는 이제 저는 노라랑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봤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근데 근데 생각보다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착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노라랑 분명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이제 얘기 듣는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라가 아니고 오히려 아그네스랑 더 가까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센티멘탈 밸류가 분명 그런 감정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게 노라만큼 이제 막 그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럴 정도로 그 보호자 어머니 아버지 평범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평범하게 잘 자란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스토리로 요약될 수 있는 아이인데 근데 그 어 그러니까 물론 아그네스랑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보호를 받았다는 면에서는 제가 그 일부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노라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아그네스랑 같지도 않고 하지만 노라의 그 절망에 가까운 그 감정은 분명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동시에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그 노라를 치유해 가는 그 과정에 너무 깊은 치유를 진짜 받았고 치유가 됐고 그리고 이제 도 있어요. 레이첼처럼 내가 어, 부유하고 뭐 유명하고 얼굴 이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레이첼이 그렇다고 그 깊은 좌절에 공감하지 못하고 좀 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연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부분도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셋이 다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감독님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쨌든 그래 가지고 어 이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좀 어 그 치유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 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절망과 좌절에 더 섬세하게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특히 더 여성들이 좀 더
그렇게 느껴서 이게 딸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아버지와 딸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근대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로 이제 돌아가는 사회였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게 이제 구스타프가 아버지니까, 그거고 이제 다가오는 탈근대 시대는 그 여성성의 그 감수성이 조금 더 이제 복원되고 있고, 그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전환점에서 봤을 때 딸들이 이제 그 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충, 그걸 특히, 그러니까 그거를, 여자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구스타프의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언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히 기억나, 그게 이제 그 손자 에리크 생일 잔치에 가서 그 인제 노라한테, 그리고 혹은 아그네스한테 이렇게 같이 충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사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사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너가 화에 그렇게 가득 차 있으면 앞으로 진짜 사랑을 못할 거다. 진짜 너 나이가 지금 이 정도 됐는데도 계속 혼자 지낼 거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공적으로는 이제 그 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배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여배우의 삶이 얼마나 고될지 언급하면서, 그 어 어 여배우들이 오피리아의 역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가 이제 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중에게 관심받고 싶은 그런 욕심은 점점 커지는데, 근데 이제 정작 자기 내면은 그렇지 못하니까 엉망이니까 그래서 괴로워진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구스타프가 이렇게 뭐지, 그러니까 여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그 여성들의 삶에 되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이어서 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좀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게 막 인제 그 화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랑을 못 한다는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아까 노라에도 공감하고 아그네스에도 공감하고 레이첼한테도 공감하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실 저는 이때만 해도 구스타프가 여자들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노라한테만 얘기하는 그런 어떤 충고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우에 대한 이야기도 하니까, 그래서 더 노라한테 집중해서 어떤 뭔가 '구스타프가 하는 말이 진짜 나한테 꼭 필요한 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노라가 분명 인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저 충언을 진심으로 들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 조언이 진짜 실제로 중요한 조언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음 이게, 그리고 약간 저한테는 이 영화가 어떤 교사의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게 좋았다는. 네. 이 영화의 내가 이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놀라운 점을 여러 관점에서 느꼈는데, 그중에 음. 하나가 이 구스타프의 인물을 구축하는 거였어요. 음. 구스타프라는 사람, 이 구스타프라는 사람은 독립영화계의 거장으로 거기 나온단 말이죠. 음. 그래서 회고전까지 가서 갔다 왔다. 그지?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도 15년 만에 영화를 찍겠다는데, 스폰서가 안 붙었는데, 그죠? 음. 근데 유명한 영화 배우가 레이첼이 붙으니까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돈을 대줘갖고 영어로 찍어라.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화를 말해 그게 인물이죠. 인물 설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 그런 독립영화계 거장이라는 인물 설정을 했어요. 음, 이게 왜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거냐면요. 그냥 독립영화계의 감독이라고 그래도 되잖아요. 음, 근데 거장이라고 그랬어요. 회고전까지 했다고. 그러면 감독한테 무슨 책임이 지어지냐면 이 사람이 진짜 거장인지를 느끼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배우가 그지 레이첼이 해변가에서 밤새도록 얘기를 하죠. 음, 그러다 새벽에 마차 타고 혼자 가게 해주죠. 추우하니까. 음, 여배가 그 저 자기 그 저 누구야 에이전트 다 따돌리고 통쾌하게 가게 해준단 말이에요. 음,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음, 근데 그 거장의 느낌, 거장의 인식, 거장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딸한테도 그런 얘기하고 음, 배우한테는 당연히 하죠. 음, 거장이니까 충고할 수 있잖아요. 그 여배우가 또 물어봤어. 거꾸로 물어봤겠죠. 그지? 나 음, 지금 나이가 이런데 나이가 지금 이제 이 아름다움이 이제 이쁜 것만 오피리아 역을 쭉 했는데 이뻐서 근데 그 역이 이제 살살 줄어드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음, 좋으냐? 그러니까 대답한 거란 말이죠. 음, 그때 수동적으로 대답한 것 같아요. 음, 응? 근데 딸한테는 능동적으로 말을 하죠. 음, 능동적으로 말한 이유는 마지막 그 시나리오가 그 내용이니까. 왜 그 노라가 그렇게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지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무대 그 스텝하고 그냥 말하자면 밀웨 비슷하게 그지? 음,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엉망으로 사는 이유가 니힐리즘 때문에 그러죠. 자살 충동의 니힐리즘 때문에 그거가 그 힘이 바로 그 지금 이인지윤이 말한 여성성이에요. 음, 근대 시대 동안 남성의 힘이 강했어요. 그죠? 남성의 힘이 전쟁 내가 아까 얘기한 전쟁이 그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힘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영어 단어가 force하고 power가 있어요. 음, force는 물리적인 힘이에요. 음, power는 본질적인 힘이에요. 음, 근데 지금은 force만 갖고 부족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의 이란 공격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포스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핵무기도 있는데 무슨 짓 하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음, 난 옛날부터 걱정하는데 예루살렘에 핵폭탄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진짜로 그냥 음,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이죠. 네, 그걸 자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음, 이스라엘은 또 네타냐후가 자기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위험하니까 위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그 이스라엘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핵무기 쏘라고 요구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죠? 소련하고 무기를 대주고 그러는 사이인데 핵무기 개발하는 사이고. 그러니까 이 포스로만 가면 아마겟돈이 온다고요. 이스라엘의 아마겟돈. 없어지는 거죠, 지구상에서. 음, 그래서 이 시대에는 뭐가 필요하냐? 여성성에 민감한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힘. 음, 그래서 감수성. 그래서 트리에 감독이 요아킴 트리에 감독이 다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독립영화를 보러 다니시는 분 아시겠지만 독립영화가 특징이 뭐예요? 바로 여성성이에요. 음, 민감한 감수성. 음, 독립영화가 좋은 영화인지 아닌지 보는 건 그거예요. 기준 하나 따지라면 한딱대기 하라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스타프 감독이 당연히 독립영화의 거장이겠죠. 음, 설득력 있게 독립영화 감독을 연출했어요. 그 보고 내가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굳이 음, 독립영화 감독이라고 안 그래도 되는데 그지? 음, 그런데 그렇게까지 만들어갖고
근데 그렇게 설정했는데 그 설정이 기가 막히게 정확하다는 느낌을 음, 받았어요. 음, 그래서, 음, 이제, 음, 어느 정도 얘기는 한 것 같은데, 근데, 결론 그, 부분 하나. 뭐냐, 아까 안 했던 얘기. 그, 음, 집 얘기를 아까 그니까 그 절망의 기도 이후 아직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 하나 있었죠. 있었는데, 사실, 그, 음, 그니까, 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뭐,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그래요. 어려운 모호한 얘기라서, 얘기라서. 음, 어, 어, 제가, 제 입으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 어, 음, 비슷하게 암시한 것 같은데 기다렸는데. 음, 근데, 어, 그러니까, 그 하나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아까 그 조연나 기자의 그 똑같은 기사에서 하나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실제로 요아킴 트리에르 감독은 센티멘탈 밸류에 의도적으로 여러 인물을 등장시키되 일정한 감정적 흐름을 만들어내려 시도했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일정한 감정적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했다는 게 그, 어, 그리고 그게 이제 아그네스와 네 명의 주인공 모두한테 그 일정한 감정적 흐름이 있어서 그 넷이 소통이 됐다는 게, 그게 이제, 이 영화에서 어떤, 그, 가져가는 긍정적인 어조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레이첼이 솔직하게 자기가 이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구스타프한테 고백할 때 두 사람이 이제 정말 진심으로 서로의 영혼을 알아보고 그 껴안는 장면에서 정말 진심이 통했다는 게 느껴지는 이유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구스타프가 쓰러져서 병원 침대에 입원했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시나리오를 두 딸이 읽은 상태 이후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갔을 때 이제 병원 침대에 아버지는 누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랑 막 이제 이렇게 약간 농담을 주고받는 그 장면이 이제 구스타프 얼굴은 안 나오고 간호사의 모습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벽면에 구스타프 얼굴은 가려져 있고, 그거를 이제 소리만 두 딸이 듣는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에서도 이제 이 세 사람의 진심이 통했구나. 그래서 이게 얼굴을 안 보여주는 게 이제 의도적으로 세 사람의 영혼이 통했다는, 목소리가 통했다는 소리로 그거를 공감하는 걸 두 사람이 웃으면서 그걸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이렇게 있었던 게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일정한 감정적 흐름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정한 감정적 흐름이 뭔지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워서 잘 설명을 못 하겠다는 게. 멋있었어요. 음. 그리고 그 일정한 감정적 흐름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영혼이에요. 음. 얘기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그 집 얘기했을 때 네. 집이 정상의 집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네네. 기자가 네. 정상의 집이 아니면 무슨 집이야? 영혼의 집. 어. 근데 음. 정상의 집은 아니라고 말해놓고 그게 무슨 집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지? 맞아, 맞아. 너무 웃기는 게 전부 다 그래요. 음. 진심이 어디예요? 뭘 통한 거야? 음. 얼굴도 안 보고 서로 만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하고 딸들이 음. 진심이 뭐가 통한 거예요? 영혼이 통한 거죠. 음. 생각은 아직 서로 모르잖아요. 음음.
딸이 나 연기할 거야라고 얘기 아직 안 한 거잖아. 음. 생각은 육체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정신적으로 만나지도 않은 상태예요. 음. 근데 서로 만난 것처럼 보이잖아. 맞아요. 뭘로 만난 거냐고. 내 맨날 음. 말하는 인간 경험의 4단계 담론에 의하면 네 번째 단계인 영성의 차원에서 만난 거죠. 음. 그리고 이 집, 내리셔나는 집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리셔나는 집이 어디 있어? 맞아. 영혼이 되지, 영성의 세계로 관점에서 다시 말해준 거지, 감독이. 음. 무슨 집이 말합니까? 집이 말하진 않죠. 그지? 음. 영혼이 영성의 관점에서 만난 거예요. 음. 이게요, 이 영화의 결론이에요. 음. 조연나 기자의 기사를 하나 읽어볼게요. 네. 센티멘탈 밸류의 마지막 시퀀스는 음. 구스타프의 영화 촬영 장면이다. 아들이 놓고 간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찾아오자 레이첼은 목을 매려둔 시도를 멈춘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면서 아들은 무언가 달라진 엄마의 분위기를 눈치챈 듯 그를 오래 응시한다. 이 장면엔 어느덧 노인이 된 구스타프의 염원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 컷사이에 나온 노라와 구스타프는 서로를 말없이 응시한다. 레이첼이 아니라 노라죠. 음. 레이첼은 그 장면을 찍었을지도 몰라요. 그치? 찍으려고 노력했다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서. 근데 노라와 구스타프는 말없이 서로 응시한다. 그 마지막 장면에요. 아버지와 딸이 분명히 화해를 한 것 같은데 서로 악수도 안 하죠. 음. 호응은커녕. 음. 그러다 중간에 아이가 들어오니까 노라가 아이를 안죠. 아버지는 쳐다보고. 음. 심우진 기자의 SR 타임즈의 센티멘탈 밸류 삶과 예술의 본질을 파고드는 요아금 트리의 걸작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 얘기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센티멘탈 밸류는 기억을 예술로 재현하려는 아버지와 그 기억에서 도망쳐 삶을 견뎌온 딸이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예술은 삶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삶을 이해하게 만들 수는 있다는 것을 조용히 증명하는 영화다. 요아킴 트리에는 이 작품을 통해 예술과 삶 사이의 간극을 바라보게 하고 그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해답이 이해와 수용임을 제시한다. 이 사람들 뭘 빼먹었어요? 영혼이란 단어 빼먹었다고. 그래서요, 위에 이상한 묘사를 하나요. 읽어볼게요. 조금 앞에 부분에. 이 똑같은 기자에. 그렇게 해서 노라는 과거 속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딸이 된다. 구스타프 또한 영화 감독의 시선을 버리고 그토록 싫어하던 연극의 관객이 되어 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아버지의 위치로 회귀한다. 아마도 이 영화에서 부녀가 가장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은 맞담배 씬일 것이다. 왜 맞담배 씬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설명을 안 했죠. 음. 그냥 그럴 것이다 그랬어요. 음. 왜 맞담배 씬이 가장 인상적이냐고. 그 설명이 이 영화의 핵심 아니에요? 음. 노라하고 아버지하고요. 둘이 있는 장면은 아주 희귀한데 음. 그 중에 하나가 우연히 담배 피러 나가. 담배 피는 사람은 나가서 피워야 되잖아. 음.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두 사람이 나가서 피다 보니까 서로 쳐다본 거예요. 음.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뭐한 거예요? 그지? 그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설명을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래요. 음. 조금 길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약간 강의 비슷하게 할게요. 음. 그 시몬느 베이유의 신을 기다리며 하고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을 읽은 한병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 요새 세계적인 철학자죠. 그 사람의 신에 관하여 시몬 베이유와의 대화라는 책에서 시몬 베이유를 자기는 그 뭐라 그럴까 100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응? 그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깊은 우정을 정말이지 영혼의 우정을 느낀다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음. 시작이에요. 그럼 설명을 해요. 이게 뭔가, 그죠? 그게 뭐냐면, 나도 내가 이걸 왜 주목을 하냐면, 탈근대 시대의 핵심 사상은 뭐예요? 영성의 사상이란 말이죠. 이 영화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노라하고 구스타프 감독하고 둘이 서로 바라보는 장면. 음. 어느 직접 말하면 영혼이 통하는 장면이에요. 음. 처음에는 영혼만 통했고 나중에는 악수하고 포옹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다 필요 없을 정도로 가까워진 거예요. 처음엔 아니고. 처음엔 음. 영혼이 통하기 시작한 장면이고 맞담배 장면은 마지막 장면은 굳이 악수하거나 손을 잡을 포옹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가까워진 거예요. 영혼이 음. 통한 거죠. 응? 맞아.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병철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먹기와 보기, 보기 그 두 개의 대비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음. 말해요. 음, 시각은 점점 더 자극과 충동에 휘둘린다. 이제 지각은 먹는 일에만 몰두하므로 더는 바라보지 않는다. 심연 배우는 이렇게 쓴다. 바라보기와 먹기는 여기 지상에서 서로 다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둘 다 사랑으로 불린다. 한동안 먹지 않고 바라보는 자로 머무르는 일이 때때로 벌어지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희망이 어느 정도 있다. 요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먹기 먹기라고 조금 전에 말했을 때 바라보기 보세요. 먹기와 바라보기는 여기 지상에서 서로 다르다 그랬죠. 음. 그다음에 먹지 않고 바라보는 자로 머무르는 일이 때때로 벌어지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희망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먹기를 포기하고 욕망에만 육체적 욕망에만 집중하는 걸 포기하고 바라보기를 택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 음. 지상에서만 조금 괜찮고 어느 정도만 구원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라보기가 있냐면 바라보기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걸 한병철은 나중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연적 바라봄과 구원하는 바라봄으로 구별을 해요. 어렵죠? 음. 조금 요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건 나중에 내가 한병철에 관해서 책 읽기 할 테니까 지금 연구하는 생각하는 이거 쓰는 중이거든요. 그때 음. 다시 보시기 바래요. 음.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그 사르트르의 바라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현 지상에서의 바라봄을 이 사람은 한병철은 사르트르의 바라봄은 권력의 경제에 의해 지배단자는 점에서 자연적 바라봄이다. 그 바라봄은 상대에게 부끄러움을 일으킨다. 부끄러움이란 내가 정말로 이 대상이라는 점, 타인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정이다. 타인의 바라봄은 나를 지배하고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킨다. 그 바라봄은 나를 대상으로 만든다.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은 나의 존재론적 빛, 내가 내 존재의 기반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내 존재를 지배하지 못한다. 부끄러움은 내가 세계 안으로 던져졌거나 떨어졌다고 나를 발가벗기고 알몸으로 전시하는 타인의 바라봄에 내맡겨져 있다고 말한다. 이거가 성경에서 원죄의 상징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발가벗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라고 세면 배우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기는 육체적인 바라보기는 부끄럽게 느끼게 한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어떤 바라봄이 있을 수 있냐면 주의 깊은 바라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음. 자연적 바라봄이 아니라 초자연적 바라봄이 있단 말이죠. 이 바라봄은 또 조금만 더 인용해 보면 권력의 경제를 초월한다. 사랑하는 바라봄, 우호적인 바라봄이다. 타인에게 주의를 선사하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한다. 주의 깊은 바라봄은 나를 나의 존재로부터 소외시키지 않는다. 도리어 내가 나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해준다. 나를 점령하는 대신에 나를 도와 존재에 이르게 한다.
타인의 주의 깊은 바라봄은 초자연적 바라봄으로서 구원하는 바라봄이다. 이 바라봄은 평가하지도 않고 최종 판결을 내리지도 않는다. 이 바라봄은 원죄가 아니라 은총을, 나를 떨어뜨리는 대신에 해방하고 들어올리는 은총을 상기시킨다. 요아킴 트리에 감독이 전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예요. 음. 육체적인 바라봄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생하고 그 둘이서 바라보는 장면도 있죠. 바라보는 장면이 세 개가 있는데, 그지? 음. 정확하게 바라보는 장면이. 음. 근데 중요한 건 노라하고 아버지 구스타프의 바라봄이죠. 음. 첫 번째 바라봄은 그냥 그 육체적인 바라봄이에요. 뭔가 시작됐지만. 음. 그래서 그 노라가 약간 부끄러워해요. 음. 근데 마지막 바라봄은 그게 아니에요. 초자연적 바라봄이라. 음. 요아킴 크리에 감독이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시선이에요. 다정한 시선. 정복하려는 시선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는 시선이 아니라 다정한 시선. 그 다정한 시선을 그때 노라가 담배 피우면서 살짝 느꼈고 음. 연극 대본을 보면서 시나리오를 보면서 많이 알게 됐고 마지막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 음. 영화의 진짜 서사예요. 음.